그 말은 뭐냐면은 얘가 갖고 있는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신뢰도에 아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직접적으로 쓰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역시 이제 블록체인과 AI 같은 이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메타버스와 웹 3.0에 대한 산업들 좀 지켜보시면은 더 비트코인 가격 더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빅테크들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고 네. 또 어떤 산업 리포트 보니까 연간 30% 이상씩 네.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섹터로 또 고성장 섹터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초거대 AI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좀 갖춰야 할 게 있다면 네. 사실 이 초고대 AI 시대에 저희가 어떤 걸 갖춰야 되냐. 사실 뭐 초고대 AI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그 경쟁력, 사회적인 경쟁력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초거대 AI 시대에 저희가 이제 챗GPT로 질문을 주고 받았을 때 명확한 질문,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뭐 AI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에서 어떠한 팀장님이 부하 직원한테 업무를 지시할 때 그냥 뭐 해와 라고 하면 정말 그 결과물이 그게 썩 마음에 안 들거든요. 요즘은 구체적으로 요거 뭐 매달 며칠까지 뭐 얼마 정도의 분량에 요거 해서 이런 형태로 정확하게 요건 여기까지 넣고 이런 자료를 넣고 해와 라고 정확하게 지시를 해줘야 그 부하 직원도 결과물을 거기에 맞게 갖고 와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챗 GPT를 대하는 것도 사람을 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챗 GPT한테 얼마만큼 내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뭐 리더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조직의 어떤 리더라든가 또 이제 어떤 팀장이나 뭐 실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은 머릿속에 결과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결과물의 이미지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러려면은 자기가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머릿속에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챗GPT한테 이제 설명하듯이 이제 읊어줘야 되는 게 숙제인 거죠. 그게 이제 질문력인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질문, 어떠한 명령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려면 머릿속에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미지가 뚜렷하고 확고부동하게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게 좀 중요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갖춰야 될 건 뭐냐. 챗 GPT가 내놓는 답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인간이. 이게 이제 맞냐 틀리냐라는 그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챗 GPT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대로 써먹을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편집하고 다듬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문해력. 글을 읽고 해석하고 다듬는 능력. 이게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이 문해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점점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글을 써주는 챗GPT가 나와서 글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글을 더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해석해야 되는 문해력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오히려 더 많이 책을 읽고 더 많이 이제 글을 또 써봐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함이 발생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초거대 AI하고 작업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다양한 창작력이라든가 창조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융합력이라든가 통섭력도 이제 필요해지고, 그리고 말미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거는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지만, AI가 인간의 업무를 대신하면 시간이 남잖아요. 그 남는 시간에 뭐 할 거냐? 뭐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 성수동에는 어느 이제 로봇 카페가 있는데, 그 로봇 카페 가면 커피를 만들어줘요, 로봇이. 근데 사람도 있어요, 거기. 점장님 되시는 분이. 그분은 뭐 하시냐? 노느냐? 노는 게 아니에요. 손님을 응대해요. 근데 손님이 응대하면서 뭐 하냐면, 그 손님이 내가 어떤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될지 잘 모르는데요, 추천해 주세요. 그럼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기계보다는 좀 더 이제 자세하고 좀 이제 친근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 기계는 뒤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입장에서, 손님 입장에서는 기계 응대보다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해 주시니까 더 이제 친근하고, 한 번 더 오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도 들고, 또 기계가 만들어준 커피가 맛이 없느냐? 맛있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커스터마이즈 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앞으로는 좀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기계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인간과 인간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더, 그렇죠. 가치를 살리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저는 그런 부분을 더 늘려야 된다고 봐요. 제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서점에 갔더니 오프라인 매장 서점에 갔더니 어떤 분이 뭐 죽음과 관련된 책을 많이 샀는데 거기 카운터에서 보시는 직원분이 그 내용을 보고서 메모에다가 용기를 내세요, 힘내세요라는 메모를 이렇게 써서 넣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고객분이 집에 와서 펑펑 우시면서 이제 생각을 바꿨다고. 만약에 그게 초거대 AI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그런 죽음과 관련된 책을 많이 샀다. 그러면 초거대 AI는 추천해 줄 거예요. 다른 죽음과 관련된 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프로그램화된 뭐 해서 고객님 힘내세요. 이제 메시지로 줄 수는 있겠죠. 되게 딱딱하고 무의미 건조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인간이 그 상황을, 고객의 어려운 상황을 빠르게 캐치를 해서 그거를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건 인간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아무리 기계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남기고 활성화시켜서 비록 AI가 대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인간이 그걸 통해서 좀 힐링받고 위안받고 싶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는 게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시니까 그 인간과 그 로봇이 협동하는 네.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최근에 네. 그 교회 지역에 이제 네. 딸하고 같이 네. 놀러 갔는데 네. 솜사탕, 무인 로봇이 솜사탕을 만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앞에서 할아버지께서 되게 인상 좋은 할아버지께서 그걸 판매하고 계신데 네. 만드는 동안 네.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이제 주고받는데 그렇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사실 뭐 만드는 것 자체는 뭐 기계가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어떤 아이들의 마음이라든가 또 이제 손님들의 마음을 배려해주고 다독여주는 건 인간만이 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식보다 로봇이 좋다고. 왜냐면 이제 안 찾아오는 자식보다 옆에 있는 로봇이 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나중 되면 이제 정말 로봇한테 자식들이 밀려가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인간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이제. 그래서 질문력, 문해력, 창조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근데 이거 딱 말씀을 해주신 걸 들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챗 GPT한테 물어보면은 굉장히 아까 막 시 같은 예시를 보여주셨을 때 막 5초 만에 엄청난 시를 써내긴 하지만 그렇죠. 결국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초보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교육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독해력이나 문해력이 있는 사람이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훨씬 더 퍼포먼스가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많이 알면 알수록 뭐 일반적인 조직에서도 팀장님 지시하시는 분이 지식이 많고 더 똑똑하시면은 지식 능력도 더 뛰어나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챗GPT를 못 이용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하면서 그 스킬이 점점 쌓이는 거고 이 챗GPT가 가진 능력 중에 하나는 대화의 내용들을 모두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하고 했던 내용들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뭔가 실수하거나 뭔가 안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가 계속 상기시켜줘요. 전에 이런 거 하셨네요. 그럼 이런 건 어땠어요? 제안을 계속 해줘요. 그래서 계속 쓰다 보면은 원하는 답변이 나오고 원하는 내용이 점점 심화되고 구체화되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한 그 역량 4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이건 들어보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이 책에서 그 새롭게 떠오르는 경제와 산업, 투자의 핵심 포인트까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런 인공지능 혁명이 견인하는 유망 산업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뜨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고요. 이제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제 말씀드린 모빌리티라든가 로봇 산업, 실제로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타트업들에 지금 삼성전자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헬스케어 분야도 각광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헬스케어 분야는 과거부터 계속 AI를 활용했던 분야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챗 GPT를 이용한 어떤 대화형 서비스로 환자들이 좀 더 이제 친근하게 병을 갖다가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이제 헬스케어 분야가
안 그래도 점점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내 스스로 이 챗GPT 통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좀 몸이 찌부둥한데 어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럼 뭐 열 한번 재보시죠. 그래서 열 쟀더니 뭐 38도가 나왔네. 그럼 뭐 어디가 아파? 이렇게 진짜 의사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나의 병을 체크하고 검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분야도 상당히 좀 유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이제 뭐 메타버스나 이제 웹 3.0 분야도 사실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메타버스는 좀 많이 아쉬워요.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좀 사업을 철수하고 축소하고 있는데 나온 지가 2년밖에 안 됐고, 물론 기술이나 그런 논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만은 2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너무 성급하게 지금 결과물을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축소하고, 물론 경기 침체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한 몇 년 더 숙성시키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인공지능 챗GPT와 같은 척고대 AI가 지금 주목을 받으면서 오히려 메타버스라든가 웹 3.0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고요. 사실 웹 3.0은 저희가 탈중앙화 외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본질은 이제 탈중앙화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웹 3.0의 결과처럼 나오는 거고요. 웹 3.0의 창시자, 개념을 창시했던 이제 팀 버너스리 경이 이제 말하기를 지능형 웹이라고 그랬어요. 이 웹 3.0은 뭐냐면은 인간의 개입 없이 온전히 컴퓨터의 그 코드와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웹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웹 3.0, 웹 3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AI가 이거를 관리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럼 이제 초고대 AI 같은 이런 진화된 AI가 웹을 관리하고 뭐 다오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앱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들을 인간이 아닌 AI에 의해서 관리가 되면서 정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좀 어려워하였던 좀 허들이라고 생각했던 웹 3.0이 좀 더 확장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의 최근 동향을 보면은 연초에 2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왜 많이 올랐나를 좀 예의주시해서 보시면요, 흥미로운 게 경기 침체 때문에 올랐어요. 왜냐? 얼마 전에 그 SBB 그 은행 사태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느낀 생각은 2008년 금융위기 또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중앙화된 금융에 대한 불신이 다시 한번 또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왜 생겨났습니까? 그 정체불명의 천재라고 하는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만든 게 바로 블록체인이고 비트코인이에요. 왜? 당시 금융위기 사태 때 나온 중앙화된 금융에 대한 불신과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만들겠다 해서 나온 게 이거였거든요. 당시에 나왔을 때만 해도 상당히 비판도 많았고 이게 작동되겠어 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거의 한 10년, 12, 13년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봤을 때 이거밖에 믿을 게 없구나, 역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제 지금 저축은행 사태를 보고서 역시 중앙화된 금융은 못 믿겠어. 오히려 나는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으로 가겠어. 하다 보니까 자산이 전부 다 이 비트코인으로 간 거예요, 또. 사실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동시에 다 올랐는데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거든요. 올리는 게 당연해요, 그거는. 근데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이에요, 사실은. 그런 초위험 자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이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러니한 게,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정말 안전하냐? 사실 누구도 담보할 수 없지만은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그 금융 시스템으로 한 십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도 이제 뭐라 할 수 있는 견고한 시스템이 된 거죠. 물론 지금도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건 별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물론 이 경기 침체 또 중앙 집중화된 기존 금융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확산되면은 오히려 이 지금 웹 3.0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커질 거라 보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역시 이제 블록체인과 AI 같은 이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이 메타버스와 웹 3.0에 대한 이 산업들 좀 지켜보시면은 더 비트코인 가격 더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 헬스케어 메타버스. 예. 반도체랑 헬스케어는 우리가 좀 이렇게 현실에서 피부로 좀 접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메타버스를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너무 이렇게 확 분리
질러졌다가 확 꺼진 것 같아가지고.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완전히 꺼진 불씨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얼마든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챗GPT랑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점화가 되면 그렇죠. 또 걷잡을 수 없이 막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뭐 게임 분야에서도 지금 이제 상당히 노리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게임과 메타버스와 챗GPT가 딱 결합되는 순간 또 어마어마한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또 좀 재미있는 부분이 그 챗GPT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있을까요? 요거 혹시 화면 보실 때, 자, 제가 챗GPT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자, 이런,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나 해외에서 어떠한 것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이제, 허슬 GPT라고 해서 챗GPT한테 물어본다고 해요. 돈 버는 방법을. 자, 챗GPT한테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을 1억으로, 10배, 1억 원으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1억 원.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자, 그럼 알려줄까요, 과연? 그러면 보겠습니다. 과연 이 GPT-4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자, 1,000만 원을 1억 원으로 늘리려면은, 뭐, 투자저축, 수익, 여러 가지 전략을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감수해야 된다. 이거 뭐 정말 뭐, 일반적인 투자 어드바이저들한테 얘기하면 듣는 얘기들인데, 그래서 주식에다 투자를 해라, 이렇게. 뭐, 어떤 주식에 투자라는 얘기 못하고 있지만은, 대신 위험도가 높으니까, 꼼꼼한 기업 분석을 통해서 해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부동산.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이것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챗 GPT한테도 이제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허슬 GPT라고 해서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이 돈을 어떠한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짜줘요. 챗 GPT가. 그래서 뭐 1,000만 원 중에 뭐 100만 원은 뭐 이 사업에 좀 투자를 하고 또 100만 원은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또 100만 원은 뭐 분산 투자해서 어디에다 넣어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챗 GPT로 뭐 돈을 불리겠다 하면 챗 GPT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챗GPT로 그럼 뭐 돈을 버는 사람은 없어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픈 AI하고 MS가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컨텐츠 비즈니스 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챗GPT를 이용해서 뭐 블로그 글을 쓴다든가 혹은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뭐 글을 써서 이제 광고로 수익을 얻는 그런 이제 유튜버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설을 쓴다든가, 지금 챗GPT로 책이 많이 나왔어요. 저자가 챗GPT로. 그러면 인터는 챗GPT가 만든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챗GPT가 글을 써서 어쨌든, 책 수입을 얻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음악도 만들 수 있어요. AI가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을 저작권으로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미드전이라든가 달리 같은 그림을 이용해서 웹툰이라든가 그림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콘텐츠 비즈니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1인 창작자들 분들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내가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생성형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 AI를 이용해서. 그래서, 뭐 유튜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직은 동영상이 이제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 이제 나중에는 동영상까지 만들 수 있는 AI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챗GPT한테 오늘 내가 지금 뭐 주식 관련된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요거와 관련된 거 5분짜리를 한번 만들어줘. 그러면 뚝딱 만들어주는 거지. 이제 그거 올리면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아마 그런 수익 창출의 비즈니스가 여러 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콘텐츠 이코노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형성될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한 다양한 부의 창출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저작권 좀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이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창작물, 네. 저작권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다 인간 중심입니다. 그걸 만든 인간한테 저작권이 기속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어느 나라든. 물론, 해외에서는 서서히 이제 AI한테도 그 권리를 줘야 된다라는 논의가 되고 있고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또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드저니를 이용한 그 웹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건 인간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도 아직까지는 인간이 만든 그 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고 있어서 만약에 AI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한다면은 일단 인간이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려야 됩니다. 뭐 개발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점차 아마 바뀌어 나가겠죠.
그래서 이 소유권은 대체 누가 만든 것이냐?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인공지능한테 이제 저작권을 줘야 되는 거. 우리가 뭔가 음악을 쓴다고 했을 때 인공지능이 뭔가 만든 음악을 쓴다고 했을 때는 저 사람 저기 인공지능한테 줘야 되나? 그 수익은 누가 갖는 거지? 뭐 오픈AI가 갖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겠죠,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계속 정리가 돼 나가야 할 겁니다, 지금도. 예. 1차적으로는 사람에게 그렇죠. 지금까지는 있는 거. 기준이 그래도 명확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챗 GPT 새로운 기회라는 책을 쓰셨고, 초거대 AI 시대의 경제와 투자의 기준, 또 뭐 기업과 개인의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과 번영할 수 있는 방법까지 너무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으로 챗 GPT가 여러 허들을 넘고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지금 챗 GPT의 혁명이 스마트폰 혁명과도 많이 비견이 되고 있는데요. 그 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지금 스마트폰 혁명에 버금가는 큰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 비즈니스적으로도 확장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은 나온 지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스마트폰 때와 좀 다르게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뭐였냐면은 스마트폰 때는 확산의 중심, 초기 때 확산의 중심이 누구였냐면은 10대, 20대들 젊은 층 세대였어요.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아이폰 처음 들어왔을 때 주로 이제 10대 혹은 이제 20대 젊은 세대들이 좀 세련되게 보이려고 이제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아이폰을 처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만의 그 문화가 형성이 돼요. 재미와 연결성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그 시장이 차츰차츰 커져나가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40, 50, 60 세대들까지 쓰게 되는 생태계가 딱 확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스마트폰이 형성이 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챗GPT는 반대예요. 이번에 보니까 설문조사를 보니까 챗GPT를 누가 가장 많이 썼습니까? 설문조사 해봤더니 1위가 X세대. 소위 말해서 1975년 이후에 태어나신 X세대, 이제 그렇죠. 40대, 50대 되는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회사에서 쓰라고 하니까 또 요즘 대세가 또 챗GPT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먼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MZ세대였고, 세 번째가 베이비 부머 세대. 195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정말 50, 60. 그래서 대부분의 그 40, 50, 60 세대들 합치면 70%가 챗GPT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는 정반대로 오히려 40, 50, 60 세대들이 이 챗GPT 쓰고 있는 거고, 당연히 뭐 MZ세대, 젊은 세대들도 쓰고 있지만, 물어보면은 이런 거예요. 40, 50, 60 세대들의 이 챗GPT 쓰는 이유는 명확해요. 일단 회사에서 업무의 활용도 측면에서 쓰고 있다. 또 이제 주변에서 이제 챗GPT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뒤처지지 않으려고 쓰고 있다. 라고 하는 반면에 이제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흥미롭기는 한데 막상 써보면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뭐 심지어는 이제 10대의 어린 친구들조차도 챗GPT 얘기들 해서 써보라고 이제 보여주면은 제 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초등학생인데 한번 챗GPT 써봐라고 보여주면은 몇 번 써보다가 시들해지는 거예요. 별로네, 뭐 근데 별 재미없어.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알파 세대라고 하는 2000년 이후에 태어나서 주변에 이미 AI와 스마트 디바이스가 깔려있는 환경에 있는 이 세대들 입장에서는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도 저희 아들은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안 물어봐요. 뭐, 지니라든가 그런 인공지능한테 이제 물어봐요. 네이버라든가. 그러니까 그만큼 그 세대들은 인공지능이 일상화가 돼 있는 세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챗GPT가 그닥 새롭지도 않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도구의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이 챗GPT가 강조되면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성과가 안 나오면은 바로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애써 봄이 왔는데, 인공지능 봄이 왔는데 40, 50, 60 입장에서 제 주변에도 여쭤보면 챗GPT 써보시는 분들 계세요? 써봐요. 그냥 안 써요. 그러니까 접해는 봤는데 몇 번 쓰다가 안 쓴다고 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별로 나한테 효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상 써보면 이게 좀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빠르지. 아직까지는. 그 말은 뭐냐면은 얘가 갖고 있는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신뢰도에 아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직접적으로 쓰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기업용에서 이 챗GPT를 쓰려고 하다 보면은 데이터의 정확성, 또 최신성, 신뢰성이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기업에서 쓰려면은. 근데 지금은 아직은 정확성이나 신뢰도가 한 7, 80% 정도란 말이에요. 기업에서 쓰려면 그래도 99%까지는 정확하고 신뢰가 돼야지 문제가 없이 쓰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40, 50, 60 세대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대의 흐름, 지식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나오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 쓸 가능성이 높아져요, 얘를.
그리고 10대, 20대들은 이거에 대해서 흥미나 재미를 못 느끼면은 금방 또 외면될 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넘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스마트폰 때와 같이 문화가 형성이 되고 생태계로 확장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비즈니스 생태계가 먼저 만들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 거품이 지금 이제 버블인 게 맞거든요. 지금 버블이고 거품이 막 일어난 좋은 시기를 잘 활용해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뭐 당연히 4050도 그렇지만은 전 세대가 아우르면서 쓸 수 있는 재미와 연결이 담보된 그런 서비스가 나와줘야 되고 그걸 중심으로 문화가 만들어져야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생태계로 확장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작업들이 일단 기업들도 그렇고 뭐 정부가 만드는 규제 방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되고요. 이게 재미나 어떤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스마트폰 때도 그랬지만은 시간을 벌어주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10대들이 초반에 어떤 놀이나 재미로서 이걸 쓰다 보니까 점점 어쨌든 그거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써주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류가 개선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활형 서비스로 정착이 되는 거였는데 이게 그런 단계가 없이 바로 생활형 서비스나 어떤 비즈니스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오류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는 데만 초점이 되면서 뭐 하나 잘못된 게 나오면 금방 폐기돼 버리는 위험이 있어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시간을 좀 여유 갖고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이거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그런 것들이 만들어줘야지만 생태계도 확장되고 비즈니스적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길게 봐야죠. 이게 지금 이제 막 나왔는데 봄이 왔는데 뭐 여름, 가을 없이 겨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봄 왔으니까 여름, 가을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좀 잘 만들어줘야지만 다음 단계로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챗GPT의 가능성과 함께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한 한계와 과제까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끝으로 또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이번에 발간한 챗GPT 새로운 기회라는 책은요, 사실 뭐 시중에 지금 챗GPT와 관련된 많은 책들 나와 있습니다. 뭐 입문서도 있고 활용서도 있고 많은 책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낸 이 책 같은 경우는 뭐 전략서이자 미래 전망서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리더분들도 그렇고 또 기업에서 실제로 AI 사업을 하시거나 실무하시는 분들도 개인 입장에서 정말 내가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싶다. 이런 새로운 시대 때 정말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전략서이자 방향서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잡아서 부를 얻어 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챗GPT의 완벽한 이해와 활용법, 또한 챗GPT와 초거대 AI가 만드는 미래 트렌드 전망과 분석, 그리고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 유망 산업과 투자 종목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김재필 작가님의 챗GPT 새로운 기회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